어느 날 긴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 철수는 작은 마을의 현자인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많은 이야기를 알고 계셨고 그 이야기를 듣는 일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철수가 물었다. 할아버지, 맹자의 성선설이라는 이론이 있다고 들었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니 정말 그런지 의심이 드네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앉으라고 초대했다. 철수야, 너의 의심은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하거든. 하지만 나는 내게 이에 대해 이야기해줄 한 가지 재미있는 썰이 있어. 잘 들어보거라. 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작은 승철이었는데 승철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의 어르신들을 돕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작은 천사라 불렀다. 어느 날 승철이는 산 꼭대기에서 작은 연못을 발견했다. 연못에는 새끼 오리들이 깃털이 젖어 둥둥 떠 있었고 그들의 어미는 보이지 않았다. 승철이는 새끼 오리들을 걱정하여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집에 돌아와 승철이는 새끼 오리들을 잘 돌보았다. 이러한 측은지심은 맹자가 말한 인간의 본성 중 하나였지. 승철은 새끼 오리들을 돌보며 남들에게도 친절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깨달았다. 며칠 후 승철이 곡식을 사고자 시장에 갔을 때 한 할아버지가 값을 깎으려고 애를 썼다. 상인이 이를 마다하자 승철은 자신의 곡식을 덜어 할아버지에게 건네며 덜어준 만큼 자신도 값을 덜 받겠다고 했다. 사양지심이 발휘된 순간이었다. 상인은 승철의 행동에 감동하여 더는 값을 깎지 않겠다고 하며 서로 웃으며 장이 마무리되었다. 시간이 흘러 승철은 마을의 대표로서 이웃 마을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 거래 도중 이웃 마을의 대표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 승철이는 이에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만들었다. 이는 바로 수호지심이었지. 그는 잘못된 것을 부끄러워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어느 겨울밤 승철이 산길을 걷다가 한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는 부모를 잃고 집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승철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며 함께 울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동하여 아이를 함께 돌봤다. 이건 바로 맹자가 말한 십이지심의 실천이었지. 할아버지는 말을 끝마치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철수야, 승철의 이야기를 통해 보았지?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것을 키워주고 발현시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단다. 철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대단히 감동했다. 그는 길을 걸으며 승철이 되어 자기 안에 선한 본성을 더욱 깨어나게 하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을 때 사람들은 철수를 또한 작은 천사라 부르며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한다. 맹자의 성선설은 이렇게 또 한 번 증명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모든 생물이 이 지구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던 고요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중심에는 나뭇잎이 푸른 녹음 이울거진 거대한 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도의 나무라 불렀죠. 이 나무는 놀랍게도 매년 1월 1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의 열매를 하나씩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성하게 여기며 매일 충성을 다해 공손히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항상 도의 나무를 찾아가곤 했죠. 그런데 어느 해 마을에 사는 한 젊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이었어요. 진은 매우 근면한 사람이었지만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장 잘하고 싶었고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농부가 되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농장은 항상 다른 농부들보다 수확량이 적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은 마을 노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수확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노인은 노자로 잘 알려진 만물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주름살이 가득한 얼굴로 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 넌 너무 애쓰고 있구나? 자연스럽게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었는가? 그때 진은 무의라는 단어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무의라는 말은 그에게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의란 무엇인가요? 노자는 미소를 지으며 지팡이로 땅에 작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다. 너무 애쓸 필요 없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는 더욱 느리고 뒤처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노자는 조금 더 깊이 턱을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 한번 직접 실험해보지 않겠나? 이번 농사 시즌 동안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봐. 비가 오면 쉬고 해가 뜨면 일어나.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자연의 조화를 경험해보도록 해라. 진은 처음에는 노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마음 한켠에 의구심을 아는 채 자연스럽게 살아보려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진은 자신의 농장을 자연스럽게 방치했습니다. 비가 오면 쉬고 비가 그치면 대충 일했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그를 비웃기 시작했지만 그는 노자의 말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놀랍게도 농사 시즌이 끝날 무렵 진해 농장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풍성한 수확이 일어났습니다. 포도는 탐스러운 빛깔로 아름답게 익었고 토마토는 아주 크고 붉게 연그러 있었죠. 다른 농부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진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너무 애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 역시 중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더 큰 힘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 조화를 이루며 살 때 우리는 더 큰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노자의 무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고 다 함께 흐름에 맞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마을 전체가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아갔으며 무의의 철학은 세대를 아우르며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의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매년 사람들에게 한 개씩 지혜의 열매를 선물하며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살아가도록 안내해 주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 날 조선시대 한 작은 마을에 성리학이 대가인 퇴계 이황의 철학을 전파하고자 여행을 떠난 학자 성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며 이기 이원론이라는 이황의 깊은 철학을 쉽게 풀어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어느 날 성백은 농업이 주 생계인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학문과는 거리가 먼 농부들이 주로 살고 있어 이황이 복잡한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성백은 머리를 굴리며 재미있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기로 했습니다. 성백은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먹는 쌀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농부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해가 뜨면 쌀이 자라나는 거지요. 성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와 기라는 두 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부들은 궁금한 눈빛으로 성백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이 형은 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참으로 똑똑한 친구입니다. 쌀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 씨앗 잎사귀 터서 뿌리를 내리고 잎이 자라고 결국 쌀이 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요. 하지만 똑똑하기만 하고 실제로는 손발이 없는 형이라 일을 하지 못해요. 농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면 기동생은 힘이 넘치고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하는 실천가입니다. 그러나 기동생은 형이 만들어 놓은 계획 없이 혼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참 순진한 친구이지요. 성백은 농부들의 얼굴에서 흥미로운 반응을 읽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쌀이 자라는 과정을 바로 이 두 형제가 함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형이 그 계획과 이치를 정하고 기동생이 그 계획을 실행하여 현실 세계에서 쌀이 자라도록 하는 거죠. 만약 이 형의 지혜가 없었다면 기동생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형의 계획만 존재하고 동생이 없다면 쌀은 결코 자라지 않았겠지요. 농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흥미와 만족이 가득했습니다. 성백은 미소를 띠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 이와 기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밭을 갈 때 농사, 기술과 체력이 함께 중요한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이와 기를 조화롭게 사용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농부들은 성백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기 원론을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더욱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백은 이황의 철학을 사람들에게 쉽게 풀어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꾼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고 그 철학은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율곡이의 충실한 대자를 자처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도사. 강도사는 항상 스승 율곡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경장의 이론에 기반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 수양에 힘쓰며 동시에 그에 걸맞은 사회적 개혁을 모색하곤 했다. 강도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고향 마을의 장터에 나가 사람들에게 율곡이 사상을 전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첫 메시지는 율곡이 경장 이론을 중심으로 했다. 어느 날 강도사는 장터 한복판에 서서 두껍고 커다란 책을 펼치고는 군중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혹시 삶이 무료하고 지루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율곡이 선생님의 경장 이론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강도사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는 철학자의 말을 빌려 이렇게 외쳤다. 경장은 자기 수양과 사회정치적 개혁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선 처음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실천하다 보면 그 의미를 깨달을 것입니다. 마침내 한 노인이 나와서 물었다. 자기 수양이라니 젊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이오? 강도사는 머리를 끄덕이며 노인의 질문에 깊이 생각한 후 답변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을 존중하고 작은 일이라도 신중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기 위해선 꾸준히 책을 읽고 지식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이때 다른 한 청년이 물었다. 그럼 사회적 개혁은요? 저희 같은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강도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해주었다. 물론입니다. 사회적 개혁은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터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서로를 돕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작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강도사는 차분히 하나하나 답변했다. 그는 율곡이의 경장이론을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다. 사람들은 감동받고 곧 그의 말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그러던 늦은 오후 사람들은 강도사의 말에 공감하며 자기 수양과 사회적 개혁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각자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날 강도사가 장터에서 전한 메시지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어져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매주 장터로 모여들었고 강도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율곡이의 경장이론을 전하며 자신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 나갔다. 이처럼 인간의 도덕적 완성과 사회적 개혁이라는 율곡의 높은 이상을 실천하며 그들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확고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결국 강도사가 전한 메시지는 한 마을에서 더 나아가 여러 마을로 퍼져나갔고 나아가 조선의 여러 곳에서 실천되기 시작하였다. 이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경장의 이론은 그렇게 사람들의 실생활에 녹아들어 그 자체가 꿈꾸던 이상적인 유교 국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